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전에서 나타난 양팀의 전술 양상과 유나이티드가 오심으로 꼬여버린 경기 플랜을 어떻게 풀고자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전술적인 이유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경기 결과를 지배한 것은 명백히 양팀의 감독이나 선수들이 아닌 심판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눈을 가리고 들어오는 반칙성 몸싸움을 이것이 프리미어리그다 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며 완전히 판정의 무게추를 기울게 하더니 전반전 추가 시간 완벽한 역습 상황에선 경기를 칼같이 끊어버리며 평소와 너무 다른 판정 기준에 갑분싸 상황을 만들기도 했죠. 게다가 오프사이드 위치였던 맥과이어에게 PK를 주더니 그걸 또 늘 하던 캐드질이 아니라 경합 상황에 대한 온필드 리뷰를 진행한 뒤에 취소하는 등 판정들 하나하나가 심판들의 수준을 의심하게 할 만큼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라 경기 뒤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솔샤르 감독과 주장 맥과이어는 경기 후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놓고 오심을 지적하는 발언들을 여과 없이 쏟아보며 이번 경기 판정에 대해서 팀이 느끼는 부당함이 얼마나 큰지 약간이나마 짐작하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판정 문제에 대해서 잠시 못 받고 넘어가자면,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번 경기에서 발생한 판정들이 오심인가 아닌가를 넘어 현재 리그 내에서 너무나도 많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뉴의 선제골은 벌리전 맥과이어에 취소된 골보다 훨씬 더 심한 몸싸움이었고 명백한 반칙이었음에도 VAR 진행 이후에조차 골로 인정되었고, 에버튼전에서 공시된 추가 시간 종료 이후에 한참을 더 추가 시간을 부여하면서 결국 동점골까지 경기가 진행되게 했던 그때 주심 재량은 어디 갔는지 이번 경기에서는 완벽한 역습 찬스에서 경기를 뚝 끊어버리는 진행이 나왔죠. 비단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VAR 진행 이후에도 경기 중에는 원심을 인정했던 판정들을 경기 후에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적용되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심판진의 상태가 저런 수준이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죠. 당장 이번 경기에서도 맥과이어의 PK 상황은 온필드 리뷰까지 갈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VAR실에서 맥과이어? 옵사이드네. 노 PK. 경기 진행. 이렇게 주심에게 전달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심판마다 판정이 다르고 경기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이 오락가락하는 판정 기준을 놓고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오심은 인정할 수 있더라도 적어도 기준 그 자체는 동일해야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심판 없이 서로 주먹질하는 편이 게임의 룰 그 자체는 훨씬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를 지배했던 심판들의 역량 부족과 별개로 어찌되었건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강등권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결코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이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힘겹게 만들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전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경기를 뒤집으려고 노력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웨스트 브로미치의 샘 엘러다이스의 전술 접근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프리뷰에서 분석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이번 경기 전반 초반 20분 정도까지의 웨스트 브로미치의 전술은 이전과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이게 내가 알던 빅샘의 전술이 맞나? 뒤통수가 얼얼하게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다만 그러한 흐름은 전반전 초중반에 국한되었을 뿐 경기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들은 다시 원점 회귀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템백과 롱볼 위주의 역습 축구가 나타났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반 초반 빅샘의 기존 전술 타파와 그로부터 발생한 파생 효과,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의 전술 구상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웨스트 브로미치가 기존에 활용하던 4-4-1-1의 형태를 버리고 4-1-4-1 포메이션으로 전술 개형을 바꿨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4-4-1-1은 잉글리시 감독들이 흔히 활용하는 4-4-2의 가변 형태이고 4-3-3의 파생 형태인 4-1-4-1과는 미드필더 구성이 뒤집힌 형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번 겨울에 보강한 메이틀랜드 나일스, 요쿠실루 같은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선발 데뷔를 할 수 있을 만큼 팀에 적응했다는 점이 그 트리거로 작용한 변화였습니다. 프리뷰에서 다뤘듯 측면 공격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맡았던 디앙가나가 부상 여파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침 193cm의 장신 공격수 디아뉴가 영입되면서 측면에서 높게 이어가는 크로스 패턴을 살리는데 이점이 생겼기에 기존 공격의 핵심인 마테우스 페레라를 그 위치에 포진시키면서 킥력과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여 디앙가나의 공백을 메꾸려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포메이션상의 변화를 넘어 웨스트 브로미치 기존 전술의 문제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기존 4-4-1-1 전술의 경우 웨스트 브로미치가 전방 압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위에 6명의 선수가 모두 압박에 가담하는 형태로 전방 압박 대응이 구성되었습니다. 2명의 공격수가 상대 센터백을 각각 잡고 윙어들이 사이드백을,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가 상대 미드필더에 대한 압박을 전개하는 방식이었죠. 백포와 더블 볼란테를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 이 방식은 분명 1대1 대응이 가능한 타이트한 압박 방식이었으나 대신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에 실패하는 경우에 후방의 백포라인만 내려앉은 채 남게 되어 중원의 광활한 공간을 내주게 된다는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4-1-4-1로 전술 개형을 바꾼 효과는 이러한 전방 압박 시스템이 바뀌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는 6명의 선수가 아니라 5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에 가담하게 되었고, 기존에 비기되었던 중원 공간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남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최후방에 대한 전방 압박의 강도는 다소 약해졌으나 대신 압박이 실패했을 경우에 리스크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선수가 보강되면서 생긴 웨스트 브로미치의 전술 변화,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방 압박 단계에서 볼을 빼앗는 데 실패해서 공이 유나이티드에게 속한 채 하프라인을 넘게 되어 트랜지션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웨스트 브로미치는 5-4-1에 가까운 수비 대응을 구성하며 최후방 라인의 측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수비 대응을 갖추는 데 치중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공격 전개에서 주로 완비사카보다는 쇼가 우선 전진해서 측면 공간을 잡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측 윙어로 출전한 스노드그레스가 윙백처럼 깊게 내려가 포진한 형태로 변화를 가져가고, 대신 요쿠실루가 미드필드 라인 공백을 메꾸며 연쇄적인 대형 변화를 가져갔죠. 이는 4-4-1-1 대형이 갖춘 또 다른 약점인 측면에서 시작되는 횡 전환을 봉쇄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4-4-2 파생 수비 대형이 갖춘 치명적인 문제점은 직관적인 라인 유지와 균질한 공간 배분이 가능한 대신 좌우 측면 공간에 대한 노출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4-2 수비 대형을 쓰는 팀들은 좌우로 대형 전체가 이동하는 쉬프트 전략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커버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죠. 지금까지의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 횡전환에 대한 대처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고, 여기서 비롯되는 실책으로 인해 많은 실점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의 선수를 추가로 수비 라인에 투입하여 5-4-1 대응을 갖추자 4-4-2 수비 대응의 구조적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입생들이 가져온 웨스트 브로미치의 전술 변화, 그 두 번째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전술 접근은 전반 초반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전반 중반부터는 급격히 내려앉아 미드필더진의 선수들을 좌우 사이드백 바깥으로 내리고 최전방 공격수 디아뉴마저 미드필더진에 가담시키는 6-4-0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갖추는 잠그는 선택으로 경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왼쪽에서는 스노우드그레스가 기존처럼 이러한 이동의 중심이 되었고, 오른쪽에서는 사이드백 소화가 가능한 메이틀랜드 나일스가 사이드백 바깥의 수비수로 투입되거나 혹은 요쿠실루가 수비수 사이 공간을 메꾸는 형태로 이러한 변화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 운영은 단순히 전반전 초반의 전방 압박, 중반 이후 잠그기라는 주먹 구구식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파고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유나이티드는 유독 경기 내에서 슬로우 스타트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경기 초반의 기세를 끌어올리는 것이 듣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 시작부터 전반 15분까지는 실점이 득점보다 많을 정도로 경기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샘 엘러다이스 감독은 이 문제점을 파고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전반 20분경까지 강한 전방 압박으로 흔들어 1차적으로 기회를 엿본 뒤 기존의 잠그는 선택을 통해 경기를 풀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 초반에 골을 못 넣는다면 후반 막판 최후반에 가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계획이었겠죠. 전반 초반 경기력 점화가 늦는 만큼 후반 막판 경기 운영 역시 여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경기 초반부터 결정적인 오심이 터지면서 이것이 그의 의도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었으니 웨스트 브로미치는 마음 놓고 내려앉아 들어눕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었고, 후반전에는 축구가 아니라 미식축구를 보는 것처럼 수비라인 최후방에 7명의 선수가 일렬로 서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되었으니까요. 전반전 막판의 역습 찬스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더 크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웨스트 브로미치 선수들이 전반 종료 직전이라는 이유로 대거 하프라인에 넘어와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이 웨스트 브로미치의 배팅이라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판정 하나하나가 그들의 의도대로 바람대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승리를 위해 두 골이 필요하게 된 솔샤르 감독은 대처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선제골을 넣고 잠그는 게 목표인 팀을 상대로 전반전 1분 만에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골을 내준 최악의 상황에서 대놓고 주저앉는 상대 수비를 뚫어낼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로스를 통해서 가자니 상대 수비가 너무 밀집해 있는 데다가 장신 선수들이 워낙 많았고,
잘게 패스플레이 연계로 썰어가자니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오프더블 움직임이나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죠.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쇼는 측면 스노드그래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 상대는 공격수까지 내려앉혀서 미드필더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1대1 대응 상황을 만들고자 했죠. 그런 상황에서 솔샤르 감독이 내린 선택은 맥과이어를 오버랩시키는 극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선수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었죠. 이번 경기 무색무취를 넘어 아예 무존재에 가까웠던 마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왼쪽 측면 공격이 안 풀리니 맥과이어가 직접 공을 몰고 전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지만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일 뿐,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상대가 최전방 공격수마저 수비에 가담시키는 매우 극단적인 수비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하프라인 인근에 포진하는 상황이라면 맥과이어와 린델레프 두 선수가 그 견제를 위해서 그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지만, 상대가 공격수를 아예 두 줄 수비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자 여기서 두 명의 수비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술적인 낭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맥과이어를 전진시켜 공격에 가담하도록 하여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맥과이어가 주로 전진하였던 또 다른 이유는 통상 수비 단계에서 상대 센터백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최후방 라인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 많은 선수를 두면서 철저히 공간을 들어막았고, 이는 달리 말하자면 최후방에 과도한 숫자가 투입되어 나머지 지역에서 수적 대응의 열세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를 두 줄 수비에 가담시키면서까지 그것을 메꾼 것이었죠. 그런데 맥과이어라는 그들의 상상의 선수가 공을 몰고 깊게 전진하자 그 지역의 수비수들은 기존에 잡고 있던 선수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맥과이어를 잡아야 할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 혼동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적으로 먹혀서 브루노의 골을 만든 출발점은 맥과이어의 전진으로 인해 쇼에게 붙어있던 마크맨이 맥과이어를 쫓아갔던 단 한순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반 30분경 좌측에서 크게 휘둘러지는 횡전환이 침투하는 맥토미닉에 위협적으로 전달될 뻔했던 상황도 이러한 의도적인 좌측 밀집 유도에서 비롯된 결과였죠. 이렇게 왼쪽에서의 패턴 플레이에 이은 횡전환을 계속 당하자 웨스트 브로미치가 후반전부터는 아예 백포라인에 2명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라인 자체를 길게 늘어뜨려 측면 공백을 최소화하며 결국 이 패턴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원이 그만큼 헐거지는 만큼 윙포드나 중앙 미드필더가 무언가 보여줘야 하는데, 마샬은 어떤 특이점도 찾아내지 못한 채 경기에서 쫓겨났고, 레시포드와 그린우드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럼에도 유나이티드는 지속적으로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맥토민이나 맥과이어 같은 선수를 하프 스페이스로 투입시키며 빈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유나이티드에게 아쉬웠던 점은 이번 경기에서 지속하게도 골 부름까지 따랐다는 것이었죠. 유나이티드가 좋은 슈팅을 가져갈 때마다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선방을 선보이며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막판 맥과이어의 기가 막힌 헤더마저 골대를 맞고 나가버리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어버렸죠. 개인적으로는 솔샤르 감독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할 마샬에 대한 묻지말 신뢰와 그의 선발 기용을 제외하고는 끝도 없이 내려앉는 상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포메이션 파괴와 의도적인 불균형을 유도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전체를 망쳐놓은 오심과 중요한 순간마다 발목을 잡았던 몇몇 공격수들의 문제, 겨울 이적 시장 영입효과 그 포텐을 전부 터뜨리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왔던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 초반 전술이 맞물려 유나이티드로선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이제 맨시티와의 차이는 그들이 갑작스럽게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이야 따라가기 힘든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챔스권마저도 불분명한 위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대해선 비단 우리 경기든 아니든 간에 심판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들의 지략 대결과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